아파트 경비원 평균 나이 67세입니다. 대기업 다니던 사람도 자영업 하던 사장님도 결국엔 다 이 옷 입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하고 나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실제로 요즘 아파트 경비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큼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 중소기업을 30년 운영했던 분, 심지어는 공기업에서 은퇴한 분까지 모두 살기 위해 다시 밤마다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시 일해야 했을까요? 왜 이 나이에까지 경비복을 입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엔 수입이 뚝 끊기고 연금은 생각보다 작고 아이들에겐 돈이 들어가고 지금 그들은 매달 70만 원에서 140만 원 받기 위해 새벽마다 잠을 깨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방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느 날 같은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은 조기철. 올해 64이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어린 시절 늘 말없이 자신을 뒷바라지하던 어머니의 바람대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남들보다 빠르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한 계단씩 올라왔다. 가족들에게 묻어나고 성실한 아버지, 조용한 남편으로만 알려진 그였지만 정년퇴직 날에는 말없이 집에 돌아와 방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다 했다는 안도와 이젠 뭘 하지라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온 날이었다. 공무원 퇴직 후 조기철 씨가 받게 된 건 월 연금 170만 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처음엔 생각했다. 연금 나오는 날이면 동네 시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방건조 조기를 사고 손자들에게 줄 장난감을 하나씩 사던 여유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의 보증금을 빼주고 나니 새로 얻은 월세 아파트의 보증금과 이사 비용에만 목돈이 들었다. 첫째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며 맞벌이를 잠시 쉬게 됐고 외손주 돌봄에 왕복 2시간 거리의 딸집을 일주일에 3번씩 왕복하게 됐다. 교통비도 체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 이끌던 인생이 이제는 비용만 발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지갑을 열었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연금날이 언제였더라?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내가 지금 돈이 없구나. 더 무서운 건 아내가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아내는 자주 조용히 전기세,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올해 김장 좀 줄이면 안 될까? 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아내가 요즘에는 외출할 때마다 남편의 신발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이미 몇 해째 신은 운동화는 앞코가 해져 흰색 실밥이 삐져나와 있고 뒷굽은 한쪽이 닳아 비뚤어진 채다. 본인은 모른 척했지만 사실 아내의 눈길이 자꾸만 그 운동화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운동화는 쓸 만큼 썼다는 인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로 바꿀 엄두가 나질 않았다. 연금 170만 원은 월세 58만 원, 관리비 14만 원,
공과 금과 보험료까지 나가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통장엔 언제부터인가 잔고 3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늘어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는 이대로 안 되겠다. 처음엔 전단지도 보고 구인 사이트도 검색해봤다. 편의점 심야 근무는 체력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고,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는 손목이 약한 본인에게 무리였다. 그렇게 며칠을 알아보다가 아파트 경비원 공고를 보게 되었다. 조건은 만 65세 이하, 경력 무관, 주간 야간, 교대 근무 가능자. 그날 밤 그는 다시 운동화를 꿰어 신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인근 경비실에 면접을 보러 갔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전직 군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건설회사 상무 출신이었다. 그 안에서 조기철 씨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실감했다. 그렇게 시작된 경비원 생활. 첫 출근 날 그는 경비실에 앉아있던 69세 김모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저도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이 신발 나랑 비슷하네. 서로의 낡은 운동화를 본 순간 그들은 같은 시간을 걸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경비실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고요했고 생각보다 외로웠다. 근무표는 낮과 밤이 일주일씩 교대로 반복되었고 야간 근무 때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경비실에 머물며 건물 전체를 3차례 이상 순찰해야 했다. 초반에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책도 읽고 스마트폰도 봤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는 책장을 넘길 힘조차 아까워졌다. 특히 새벽 2시 복도를 따라 걷는 시간은 그에게 깊은 고독을 안겨주었다. 불 켜진 가정집 창문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고 어떤 날은 창밖으로 고요히 눈이 내리는 걸 보며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가장 힘든 건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경비복을 입은 채 버스를 갈아타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자신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특히 어린 손자가 한 번은 말했다. 할아버지, 왜 옷이 초록색이에요? 그 말을 듣고 딸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는 오히려 손자의 순수한 물음이 마음에 더 오래 남았다. 집에서는 침묵이 길어졌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묵은지 찌개를 끓이고 퇴근한 남편 앞에 조용히 국을 내놓았다.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모든 수고를 누그러뜨려 주기도 했고 반대로 그 말 때문에 더 미안해지기도 했다. 그녀는 조기철 씨가 밤에 입고 나갔던 낡은 운동화를 현관 앞에 조용히 놓아두곤 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그 운동화 발 안 아파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그날 저녁엔 혼자 몰래 다이소에 가서 깔창을 샀다. 새 신발을 살 엄두는 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살아온 동료들과 가까워졌다. 한 분은 구청 환경미화로 정년을 마치고 또 다른 분은 철도공사 퇴직자였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예전처럼 살 순 없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으니 다행인 거지. 그는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한 달에 받는 급여는 125만 원 남짓. 그 돈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무거운 현실이 있었다. 아내의 병원비였다. 퇴직 후 아내는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비가 적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왔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운동화 새로 사요. 내 치료는 다음 달로 미뤄도 돼.
그 말에 조기철 씨는 그날 밤 경비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의 생활은 이제 루틴처럼 반복됐다. 월요일 아침엔 쓰레기 분리수거 구역을 정리하고 화요일엔 주차 라인 점검을 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왜 아직 청소가 안 됐어요? 분리수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치웠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을 때 그 낡은 운동화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다. 손자가 그에게 그림 하나를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 봐. 우리 가족이야. 여기 할머니, 여기 엄마 아빠, 그리고 여긴 할아버지야. 이거 신발은 운동화야. 할아버지는 매일 일하러 가니까. 그림 속의 자신은 초록색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웃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낡은 운동화가 부끄럽지 않았다. 자신의 걸음이 누군가에겐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1가 된 이우진 씨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철강회사에서 일했고 40대 중반부터는 소규모 전기자재 도소매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번 돈이 많진 않았지만 돈을 쓰는 데는 누구보다도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중을 위해 지금을 사는 거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47세 무렵부터 노후 준비를 인생 최대 프로젝트로 삼았습니다. 우선 가계부를 3년치 돌이켜보며 본인의 월 평균 지출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식비, 통신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교통비까지 항목별로 분류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소비부터 잘라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마시던 편의점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시고 골프 모임도 끊었습니다. 그 돈을 연금 통장이라고 부르는 별도 CMA 계좌에 적립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나중에 일 못하게 되었을 때도 적어도 15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는 50세가 되던 해 오피스텔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1억 2천만 원. 대출 없이 80%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했고 남은 금액은 3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현재까지도 월세 55만 원을 꾸준히 벌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무섭다면 작게라도 수익 구조를 만들면 돼요. 이 씨는 수익보다 현금 흐름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녀들에게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유산 줄 생각 없다. 대신 살아있는 동안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는 자녀 결혼 자금은 사전에 딱 3천만 원씩만 지원했고 이유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게 했습니다. 이우진 씨는 말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60세가 되자 그는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자금 약 2억 원 중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일부는 농촌 주택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경남 함안의 단독주택, 대지 100평에 건물 25평, 구입가 1억 원에 리모델링비 3천만 원.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그 집은 지금 이 씨 부부의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직접 키운 상추를 따고 아내와 감자전을 부치며 식탁을 나누는 그 순간 그는 종종 말합니다. 지금 이게 내 최고의 연금이야. 현재 이우진 씨는 다음과 같은 경제 구조로 살아갑니다.
공적연금 월 115만 원, 오피스텔 월세 수입 55만 원, 예적금 이자 약 15만 원, 지출월 약 130만 원 병원비, 식비 포함. 이 씨는 늘 현금 흐름표와 가계부를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아내와 함께 매월 말이면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한 달을 정산하고 남는 돈은 다시 CMA 계좌로 이동시킵니다. 작은 돈도 계획 안에 넣지 않으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는 무계획이 가장 큰 적이라 말합니다. 그런 그의 노후의 가장 큰 보람은 심리적 여유입니다. 오후 2시 마을 앞 복지관에서 열리는 기타 수업에 나가고 아내는 옆방에서 수채화 동호회에 참석합니다. 동네 친구들과 둘러앉아 막걸리 한잔할 땐 빠지지 않고 이런 말이 오갑니다. 우리는 딱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사람답게 늙자.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씨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습관을 전도합니다. 바로 은퇴 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과 기분, 쓴 돈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 습관 덕에 소비 습관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외로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의 말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의 삶이 꾸밈없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우진 씨는 70세 생일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사준 바람막이, 점퍼 하나, 손자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아내가 만들어준 미역국. 그게 전부였지만 그는 그날 텃밭에서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두 사례 어떻게 들리셨나요? 한 사람은 경비복을 입고 새벽 복도를 걷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시골집 마당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노후를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결국 노후를 준비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이야기가 특별한 예외일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흔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약 절반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로 분류됩니다. 보유 부동산은 많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의미죠. 이들은 결국 고정 수입을 찾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자리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 마트 주차관리원, 청소직 등 육체 노동 중심의 단순 반복 일자리입니다.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약 43%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근로나 민간경비 직종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70%는 월 8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주택임대료, 식비, 통신비, 병원비 등을 고려하면 빠듯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부양하거나 손주의 육아를 돕기 위해 지출이 추가될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사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내각부의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25%는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노년정책센터 내셔널 카운슬 안 에이징는 최근 보고서에서 은퇴 후 최소 2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평균 은퇴 준비 기간은 고작 4년이라는 점이 고령층 빈곤을 가속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곧 노후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준비는 여전히 짧고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퇴직 시점 평균 저축 금액이 10만 달러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45% 이상이라는 통계도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전반의 고령층 공통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구조, 즉 현금 흐름 기반 자산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교육기관들은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지속적 수익 구조 설계를 꼽으며 금융소득과 소액 임대 수익, 사회보장연금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특히 유럽의 고령자 지원 제도에서도 개인의 자산 구조보다도 현금화 가능성, 실질적인 유동성이 우선 고려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석기관에서는 중장년층의 퇴직 후 5년을 위험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자료에서도 퇴직 후 첫 5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가구가 전체의 4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소비가 과소비나 투자 실패로 이어질 경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피해는 곧 노후 전반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종합해보면 조기철 씨와 같이 퇴직 후 아무런 현금 기반의 수익 구조 없이 연금만으로 버티다가 결국 단순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는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우진 씨처럼 사업 구조를 미리 정리하고 적은 수입이라도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단순히 집이 있다, 연금이 있다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기철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은퇴 시점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기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상황에서도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매달 일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는 이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니어 인턴십과 50 제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직업 교육과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월 30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고, 서울 노원구는 시니어 키오스크 체험관을 통해 디지털 기기 적응을 지원하며 고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장노년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직상담, 건강검진, 근로교육까지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실버 리스타트 아카데미를 통해 귀농귀촌 및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 회복과 자존감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기업에게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 인재센터라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령자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독일은 은퇴 전 이행 프로그램 RENTEMBERGANGSPROGRAMM을 통해 60세 전후 근로자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점진적 은퇴를 유도하며 소득 손실 없이 노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은 퇴직 후에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플랜 401k 제도와 함께 5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SCORE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재교육,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고령층 스스로가 자산 관리 및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대상 공공일자리, 복지관 프로그램, 시니어 교육센터, 온라인 무료 강의 플랫폼 등은 모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제공 중이니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노후를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으로 정의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활력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면 준비된 노후는 결국 단단한 생활 습관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그 시작은 거창한 재산보다도 내가 하루에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낡은 운동화엔 삶이 묻었고 텃밭의 흙냄새엔 내일이 자랍니다. 눈물로 시작한 노후라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새벽 복도를 걷던 조기철 씨의 노후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지만 퇴직 후의 준비 부족이 그를 경비복과 새벽 순찰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이우진 씨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아내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걸었지만 두 사람의 노후는 너무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은 지하실 벽에 등을 기대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텃밭에 싹을 틔우게 했을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내일에 끌려가지 않고 준비된 오늘을 살아가는 길을요. 지금은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저축 하나, 불필요한 소비 한 번의 멈춤,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읽는 일, 아내의 눈을 마주보며 식탁에 앉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아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이 눈물 아닌 미소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용기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걷는 길은 멀고 힘들지만 함께 걷는 길은 덜 외롭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더 나은 노후를 응원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0년 직장 다니고 퇴직했는데 지금은 월세방에 혼자 삽니다. 아들 결혼에 보태주려고 퇴직금을 몽땅 줬거든요.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58세 이기호 씨. 퇴직 직후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과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9천만 원 전액을 내어줬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도권으로 떠났고
남겨진 그는 지금 치과 치료도 미루며 하루 두 끼만으로 버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가 힘들까봐 본인의 노후를 한참 뒤로 미루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사랑, 정말 안전한 투자일까요? 대한민국 50대 부모님 중 절반 이상이 자녀 지원 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녀에게 모든 걸 쏟은 후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거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 그리고 나도 지키고 자녀도 존중받는 단 한 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 낡은 간판 아래 용인에 국수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을 열었던 주인공은 당시 62살이던 강영태 씨.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60세에 정년 퇴직을 했고 33년간 모은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강 씨는 그 돈의 절반을 작은 음식점 창업에 투자했죠. 직장 생활 내내 일만 했으니 이제는 내 이름 걸고 장사 한번 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강 씨는 은퇴 직후 둘째 딸이 다니던 대학 근처에서 국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와는 함께 장사하자고 이야기했고 큰딸은 자영업에 반대했지만 막내 아들은 아빠가 하시고 싶다면 해보세요라며 별 생각 없는 듯 고개만 끄덕였죠. 첫 달에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몰려와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3개월이 지나자 손님은 반토막이 났고 6개월이 되자 하루 매출 10만 원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배달이랑 마케팅 없으면 안 돼요. 인스타그램이라도 좀 하시든가요? 막내 아들이 툭 내뱉듯 말한 날, 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10년 된 버튼식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했지만 가게 임대료 150만 원과 재료비 7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자 강 씨는 더 이상 손익분기점이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TV도 없고 간판은 비 오는 날이면 일부 글자가 꺼멓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누가 봐주는 사람은 드물었죠. 강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자주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라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당신 퇴직할 때는 다들 부러워했잖아. 이 나이에 창업도 하고 멋있다고 그 말을 하며 슬쩍 돌아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취직을 미루며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나섰고 큰딸은 첫 아이 육아 때문에 친정 도움을 자주 요청했습니다. 강 씨는 가게가 적자라는 말을 자식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뭐하냐, 다들 사는 게 바쁜데. 그는 그 오래된 휴대폰으로는 알림 앱도 안 떠 하루 매출은 작은 수첩에 손글씨로 적어두곤 했습니다. 2025년 1월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500만 원도 안 되는 은행 잔고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당신이 하자며 밀어붙였잖아. 애들 대학 다 보내느라 모은 돈 이제 뭐로 살 건데? 아내의 말에 강 씨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고 그날 이후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봐요. 전화가 올까, 딸이나 아들이 밥 한 끼 먹자고 연락해 올까 싶어서. 근데 없어요. 문자도 없고 카톡은 안 해요. 그렇게 며칠씩 아무 연락도 없을 땐 그냥 사람이 작아져요. 내가 아버지이긴 한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강 씨는 그 오래된 폴더폰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구식이라고 하겠지만 그에겐 가족과 연결된 마지막 끈 같은 존재입니다. 가게는 사라졌고 돈도 없어졌지만 휴대폰을 열면 아직 가족 이름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간신히 붙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게를 정리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강 씨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무료 재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퇴직 후 창업으로 실패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녀 결혼이나 육아 비용이 함께 얽히면 노후 자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상담사는 그렇게 말하며 현재 자산 상태와 지출 패턴을 점검해줬고, 강 씨는 그제야 지금 매달 적자가 70만 원 가까이 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진짜 얘기 좀 하자. 그 문자는 아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딸네 집에 가 있었고, 집에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효도는커녕 연락 한 통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연락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연락을 기다리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더 속상해요. 강 씨는 친구들과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퇴직 이후엔 모두가 각자 살아남느라 바빴고, 무심코 전화해도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말 대신 멍하게 벽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한 달만 언니 집에 좀 다녀올게.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 너무 답답해. 강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그 폴더폰을 열면 자식들 사진이 있었고, 가게 매출이 좋았던 날엔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진도 문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폰을 접고 펴는 행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혹시 다음 달에 손주 돌잔치인데 오실 수 있어요? 그 말에 강 씨는 그럼 하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오라는 말 하나에 기뻐해야 할 만큼 그는 이미 스스로를 비워낸 상태였습니다. 돌잔치 날 가족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강 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별다른 호출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다가 아내가 부른 덕에 겨우 사진 한 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연락을 기다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도 줬고 결혼 비용도 보탰고 심지어 내가 망해가는 걸 자식들에게 끝까지 숨겼죠. 근데 돌아온 건 침묵이더라고요. 요즘 그는 서울에서 일하는 막내 아들이 보내준 중고 스마트폰을 받아 카카오톡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뭘 잘해봐야 하나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3년 전 가게에서 쓰던 하늘색 앞치마를 옷걸이에 걸어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치마 주머니엔 가게 마지막 날 장부 그리고 접힌 채로 오래된 휴대폰 한 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지만 그 안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일부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세 여성 윤정순 씨. 그녀는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학원비를 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죠. 하지만 윤 씨는 단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은 너희 몫이다. 이 말을 아이들에게 중학생 때부터 자주 해왔다고 합니다. 윤 씨는 평소 가계부를 매일 기록하던 습관이 있었고 40대 초반부터 노후 대비를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무원도 대기업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급식조리사, 청소미화원으로 전전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월 평균 12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수입 중 30%를 꾸준히 적립식 예금과 지역 농협 정기적금에 나눠 저축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또 올 수 있겠구나 싶어 서울시 연금형 전세주택 제도를 활용해 50대 중반엔 전세금도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차량비 등 그 흔한 부모 지원을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결혼식 때는 식대 50만 원을 직접 지불하며 내 돈은 내가 써야지, 너희 결혼은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 말에 섭섭했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방식에 점차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65세가 되던 해 총 자산 1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나누어 월 30만 원씩 수령 가능한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치면 매달 92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간헐적인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구해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도 유지하고 있죠. 지금도 하루 1시간은 공원에서 걷기, 주 2회는 주민센터 건강 강좌 수강, 일주일에 1번은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출하지만 단단합니다. 아침엔 직접 기른 상추에 밥을 싸먹고 점심엔 마을 회관에서 제공하는 중식 도시락을 받아 먹습니다. 저녁엔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녀의 집엔 커다란 TV도 없고 최신 휴대폰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 흔한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지지 않습니다. 자녀와는 2주에 한 번 통화하고 명절엔 얼굴을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연락 안 한다고 삐칠 일이 뭐 있어요. 나도 바쁘고 애들도 바쁜 거죠. 그 대신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25년 초 윤 씨는 파주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디지털 문맹 탈출 교실에 참여하면서 카카오톡과 온라인 뱅킹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뭘 배우나 싶었지만 지금은 무인 민원 발급기도 혼자서 잘 사용하고 손주들 사진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요즘엔 뭐든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못하면 불편한 게 나한테 오니까. 이 나이에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진짜 든든해요. 윤 씨는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동네 작은 카페에서 5060 생활계획 모임이라는 이름의 자조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매달 노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가계 구조, 병원비, 식비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식한테 뭐 요구 안 해요. 오히려 서로 조언하면서 다음 달은 병원비를 이렇게 아끼면 좋겠구나 하고 배워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죠.
윤 씨는 작년부터 파주시가 지원하는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2일 지역 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일인데 월 30만 원의 활동비도 나오고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쓸모 있다고 느껴질 때 제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하얀 모자를 쓰고 아이들 곁을 지킵니다. 윤 씨의 삶은 누군가에겐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엔 철저한 준비, 뚜렷한 경계, 그리고 나를 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든 이 68세 여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단단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두 사례는 어쩌면 극단적인 대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노후 현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퇴직금을 털고 가족을 위해 가게를 차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경우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전체 대비 약 31.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 창업한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은 2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로는 초기 투자금 부족, 매출 감소, 체력 저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가족과의 갈등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퇴직 후 창업에 나선 60대 중 64%가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70% 가까이는 자녀 지원이 병행되어 더 이상 여유 자금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자신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미리 계산해 둔 고령자의 경우 은퇴 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자산 유지가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 자료에서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고령 부모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생활비 부족으로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들었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월 20시간 이상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녀 결혼 및 주거 비용을 지원한 뒤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구 중 60%가 은퇴 후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노후 재정 계획을 명확히 세운 노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울감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은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유지된다는 이들의 특징은 단순했습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나는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유도하고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부모일수록 오히려 자녀와의 감정적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서적 유대는 경제적 도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반전이자 진실이죠.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창업 실패자 중 우울증 진단을 받은 비율은 전체 대비 2.3배 더 높았고 이들 중 약 35%는 배우자와의 심리적 거리감도 함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고립된 노후, 실패한 창업, 단절된 관계.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오지 않고 늘 함께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은 자녀와의 경계 설정, 삶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는 존재로 남고 싶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관리할 줄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경계의 설정입니다. 자녀와 나 사이의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야만 비로소 나의 노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위한 50재단을 통해 은퇴 후 생애 설계, 재무관리, 일자리 재연결까지 전방위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인생이 모작 지원센터를 통해 1:1 재무 상담, 창업 교육, 사회공헌 일자리까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중장년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노인 자조 모임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의 경우 중장년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 심리 상담과 함께 가족관계 회복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감정적 거리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서로의 역할을 다시 회복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역과의 연결입니다. 복지관, 평생교육원, 주민센터의 활동을 단순한 노후 여가로 여기기보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는 60마을학교를 통해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동년배 강사로 활동하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쓰게 될 때 노후는 고립이 아닌 확장의 시기가 됩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면서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근로 기회를 민간 기업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GENERATIONENHAUS 대통합 하우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들이 아이 돌봄, 마을, 상담 등 지역 사회 역할을 맡으며 월 소액의 활동비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델은 단순히 수입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 회복, 가족 의존도 축소, 건강 유지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노년기 자기 결정권을 제도화해 부모와 자녀 간 재정 분리를 명확히 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생계에 관여하지 않도록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유사한 맥락으로 노년기 생활준칙 캠페인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강원도 원주시는 나의 돈은 나의 몫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노인 대상 금융교육, 자산관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 만족도는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노년기는 단순히 쉬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는 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부모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가장 나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몫을 지키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중심을 다시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노후의 자존감, 인생의 마무리를 모두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손바닥을 펴니 텅 빈 줄 알았던 그 안에 내 이름이 남아 있었다. 지켜주지 못한 시간은 흘렀어도 이제라도 나를 안아주기로 한다. 여러분, 오늘 만나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가족을 위해 퇴직금을 털어 창업했지만 결국 무너져버린 인생 앞에서 매일 오래된 휴대폰을 바라보며 연락을 기다리는 강용태 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주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고요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반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감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윤정순 씨. 그녀는 지금 크진 않지만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되 나를 잃지 않는 준비. 누군가를 돕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준비. 그리고 자식이 아닌 나로 살아가기 위한 단단한 연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노후는 그저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식사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존엄,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자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노후는 늘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씩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따뜻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길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남은 건 고장난 세탁기 5대였습니다. 은퇴 후 첫 도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인 세탁소 창업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기계만 돌리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 혹하신 적 있나요? 부산에 사는 58세 박성훈 씨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하고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처음엔 너무나도 달콤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앱으로 관리되어 하루 1시간만 신경 쓰면 월 300 벌 수 있어요. 설명회, 상담, 계약, 오픈까지 단 한 달. 그런데 기계가 고장나기 시작한 순간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24시간 무인이라던 매장은 이제 매일같이 달려가야 하는 고장 대기소가 됐고 결제 오류, 누수, 고객 항의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본사에 문의하면 그럴 수 있다는 답만 돌아오고 계약서엔 모든 책임은 점주라는 문구가 조용히 박혀 있었죠. 지금도 수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누구나 쉽게 돈 버는 무인 창업에 속고 있습니다. 다들 한다니까 안 하면 손해일까봐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여러분, 퇴직금은 실험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이 영상은 그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멈출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덜 아픈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창규입니다. 올해 64시고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봄, 저는 32년간 다닌 대기업에서 부장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5억 2천만 원. 저보다 먼저 퇴직한 동기들이 대부분 아파트 한 채를 사거나 상가에 투자할 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냥 국민연금에 더해서 조용히 살자고 했지만 저는 자꾸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만히 있다는 건 뭔가 쓸모가 없어진 느낌이더라고요. 직장 다닐 땐 회사가 나를 불러줬지만 퇴직 후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지나가며
농담처럼 아빠 요즘 운동화만 닳겠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하루에 2~3시간씩 산책만 했거든요. 그때 신던 운동화가 제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 낡은 운동화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저는 무인 창업 설명회를 처음 갔습니다.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사무실에서 젊은 상담사가 환한 미소로 말하더군요. 부장님 같은 분들이 제일 잘 되세요. 자금 여유 있으시죠? 이건 100% 자동입니다. 그의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기계만 돌아가면 된다는 그 시스템. 아내 몰래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5억 2천 중에서 2억 8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는 예상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거라면 나도 믿을게요. 그 말이 어쩐지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2달 뒤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가 상가 1층에 저의 무인 샌드위치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깔끔했고 기계는 반짝였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며 창가에 운동화를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어 다닐 일은 없겠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QR 결제 알림 소리, 포장지 돌아가는 기계 소리, 창문 너머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무언가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죠. 하루에 15건에서 20건 정도 결제가 찍혔고 주말엔 꽤 많은 사람들이 들렀습니다. 저는 어플을 보며 매출을 계산하는 게 제 일상이 됐고 저녁 식사 때마다 숫자를 읊조렸습니다. 오늘 매출은 42만 원. 어제보다 12% 상승. 아내는 웃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플에 알림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빚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했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도 한 자릿수 매출이 계속되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기계 상태를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객 한 명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기계가 작동 안 해요. 카드도 인식이 안 되고요. 제가 달려갔을 땐 고객은 이미 떠났고 기계는 꺼져 있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전원을 다시 꽂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장이 반복됐습니다. 냉장 고장, 제빙기 고장, 카드 인식 오류, 기계 내부 결로 현상까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부품은 다음 주에나 입고된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출장비 11만 원, 부품 교체 24만 원. 하루하루가 적자였고 매장은 점점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한 명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매장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그때 신었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 아직 그만두고 싶지 않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식탁에 찬 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1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세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를 제하면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손해였습니다. 본사에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운영자 책임입니다. 였습니다. 무인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건 모든 책임이었습니다. 본사에선 오픈 전까지만 지원이었고 그 이후부턴 관계 없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 결제 시스템이 또 멈췄습니다. 젊은 손님 하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왜 안 돼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 목소리에 제가 더 당황했고 결국 사과만 수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 매장에서 버티며 기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들 눈치가 보여 집에 못 들어가겠고 밤에는 아내 표정이 떠올라 매장에 눌러 앉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의자에 앉아 몰래 꺼낸 통장 앱을 봤습니다. 잔고는 7천만 원대 초반, 처음 투자금이 2억 8천, 본사 로열티와 부품 교체, 비용으로 빠져나간 돈이 1억 이상, 이제 남은 건 카드 대금 독촉 문자와 매달 100만 원 넘는 신용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땐 내가 언제 이렇게 되겠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젠 너무 잘 압니다. 그 후로 아내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그냥 뭐 점심은 먹었어? 응, 대충 처음엔 물어보던 아내도 점점 아무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찬 국과 굳은 밥이 올라오고 말없이 먹는 저를 향해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젠 정말 그만하자.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운동화 끈을 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길을 걷는 동안 갑자기 바닥이 울컥울컥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낡은 운동화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 작은 끊어짐이 마치 지금 내 상황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다. 같이 식탁에 앉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요즘 힘들어요? 괜찮아. 그냥 좀 정신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썼다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운동화를 벗고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운동화를 다시는 신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그 운동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사과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매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멈췄다는 알림도 무시했고 고객 민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러 구청에 들렀을 땐 앞에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매장을 정리하는 날 마지막으로 창문에 붙어 있던 가격표를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 손엔 운동화 끈을 다시 묶던 기억, 어플 매출 알림이 울릴 때의 짧은 환희, 아내의 무표정한 식탁과 딸의 눈물까지 모든 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기계는 중고업자에게 헐값에 넘겼고 보증금 일부는 공제됐습니다. 남은 건 마이너스, 잔고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작은 물류센터에서 아침 배송 알바를 하죠. 새벽 찬 바람에 운동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젠 닳고 다른 그 운동화를 신은 채 팍스를 나르고 계단을 오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오를 때면 마치 제 인생을 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섞지 말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용필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죠. 저는 한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다가 만 61세에 조용히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손에 쥔 퇴직금은 약 4억 6천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 역시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퇴직 몇 년 전부터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단 하루라도 쉬는 날이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써내려갔죠. 그리고 저는 퇴직 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줄이되 이어가는 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퇴직 후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습니다. 고깃집, 커피숍, 무인 편의점. 하지만 저는 일부러 창업 설명회는 멀리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이 나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내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3개월 동안 저와 아내의 일주일 식비, 공과금, 병원비, 이동비를 항목별로 분석했습니다. 기록을 통해 월 170만 원으로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절대 쓰지 않겠다는 소비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건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퇴직 3년 전, 저는 용산구의 아파트를 팔고 불광동의 오래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2억 가까이 차액이 생겼고 그 돈은 고스란히 금융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사 후 아내는 처음엔 조금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 내 집에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납니다. 하루 30분은 동네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3곳의 포털에서 경제 뉴스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지역 도서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문해 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요즘은 50대 이상 분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주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4만 원이지만 저는 그보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라는 말에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월 17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소액으로 투자한 우량 배당주에서 연간 약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출은 철저히 현금 흐름 안에서 관리하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더 큰 만족은 예측 가능한 일상에서 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참 좋아졌습니다. 직장 다닐 땐 늦은 귀가, 술자리, 출장으로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하루 3끼를 같이 먹고 마트도 함께 가고 가끔 영화도 봅니다. 작년엔 결혼 35주년을 맞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비싼 호텔은 가지 않았고 조용한 민박에서 2박 3일 머물렀죠.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같이 살았는데 요즘은 당신이 참 고맙다고 느껴져요. 퇴직 후 첫 3년 동안 저는 돈을 불리는 법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주변에선 비트코인에 투자해 몇 억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매달 수백을 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과 건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작년 겨울 대학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신용필. 넌 참 심심하게 산다. 뭐 그렇게 절약만 하냐?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심심하게 사는 대신 불안하지 않게 살고 있어. 지금 저의 일상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 점심엔 소박한 식사, 오후엔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의, 밤에는 아내와 TV를 보거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사한 일을 한 줄씩 씁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줌. 산책 중 개나리를 봄.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문제없이 잘 처리됨. 작은 일상이 쌓여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찾아와 말하더군요.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살고 싶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퇴직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두 번째 삶의 시작이란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사례처럼 퇴직 이후 전 재산을 투자해 무인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청의 고령층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중 창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창업한 비율은 24.6%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퇴직 직후 1년 안에 창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주된 선택지는 초기 투자금이 비교적 적고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인 창업이었죠. 무인 세탁소,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분식집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구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부분 본사와 리스 계약을 통해 장비를 들여오며 어플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령층 경제자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후의 창업 성공률은 12%에 불과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기술 습득 속도나 고객 대응 능력, 스트레스 감내 수준에서 불리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무인 매장의 경우 3개월 안에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 점포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년 내 폐업 확률도 평균 자영업보다 약 1.5배 더 높다고 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폐업률도 심각합니다. 2023년 중소기업 벤처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자영업 폐업 비율은 약 43%에 달하며 무인형 창업은 그중에서도 폐업률 상위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투자에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은퇴자 중 64.8%가 퇴직금 대부분을 창업에 사용했고 그중 약 58%는 손실을 경험했으며 재정 회복에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응답도 무려 39%나 되었습니다. 해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AARP 전미 은퇴자 협회에서 발표한 고령 창업자 실태 조사에서는 창업 후 첫 해 매출이 예상의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특히 디지털 장비나 앱 기반 운영에서 고령층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 경제대학과 요코하마시 공동 보고서에서는 은퇴 후 무인형 창업을 선택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3년 내 평균 순손실이 820만 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부부 공동 명의로 시작한 창업의 경우 수익이 아닌 가족 갈등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무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준비 없는 창업에 뛰어드는 순간 그것은 무인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 노원구 시니어 플라자에서 진행된 실태 설문에선 무인 창업 실패자 중 71%가 당시 설명회에서 장비 고장이나 유지비 관련 정보는 거의 없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8명이 계약서에 기재된 작은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무인 창업은 장밋빛이 아닌 관리와 리스크의 연속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전 재산을 투자해 안정된 노후를 만들겠다는 희망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희망이 충분한 정보 없이 주변의 말이나 광고에 의존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창업은 절대 가벼운 선택이 아니며 특히 무인 창업은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착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이죠. 이처럼 국내외 통계 모두가 말하고 있는 건 단순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특히 노년의 창업은 실패했을 때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남들도 하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니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통계가 그리고 수많은 실패자들의 사례가 보여주듯 창업은 반드시 숫자로, 현실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삶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전문가들은 창업이 아닌 생존 계획이라는 인식 전환을 강조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가진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고령 창업 실패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준비보다 조급함이 먼저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충분한 조사와 상담을 거쳐야 하며 특히 고정 지출 분석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신중년 인생 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퇴직 전후의 경제 건강 사회 관계망에 대한 현실 점검과 함께 실제로 고령자의 창업 실패 사례까지 분석해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는 5060 세컨드 라이프 플랫폼을 통해 무료 창업 컨설팅, 경력 전환 진단, 재무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니어 창업학교를 통해 실제 사례 중심 교육과 실패 후 회복 전략을 함께 가르칩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최근 고령 창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대전광역시는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매칭 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이 창업 대신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를 사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소액의 참가비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상담과 교육 후에는 일정 기간 멘토링도 제공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고 실제로 창업 대신 사회적 활동으로 삶의 질을 유지한 사례도 많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은 국가들의 대응이 좋은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로컬 커뮤니티 기반 마이크로잡 제도를 통해 고령자들이 창업 대신 동네 도서관, 공공주차장, 방범센터 등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비용 절감과 고령자 건강 유지에 동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퇴직자 창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반드시 6개월 이상 국립직업상담소에서 실현 가능성 검토를 받은 후에만 창업을 승인합니다. 심지어 초기 자본금의 30% 이상은 본인 부담금으로 명확히 설정돼 있어 충동적이고 무계획한 창업 진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각국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창업을 권장하기보단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며 건강하고 인간관계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고민 중이시라면 시작 전에 반드시 지자체의 관련 프로그램을 문의해 보세요. 서울시 복지포털, 경기도 일자리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은 모두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 시 맞춤형 설계도 가능합니다. 창업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혼자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잠든 통장 속 숫자들, 한쪽은 무너졌고 한쪽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한 뒤 무인 창업이라는 이름 아래 퇴직금 전부를 잃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멀어졌습니다. 매일매일 고장난 기계와 싸우고 밤마다 식지 않은 밥상 앞에서 침묵하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되물어야 했던 그 하루하루. 그의 낡은 운동화엔 후회의 흔적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퇴직 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줄이고 생활비를 기록하며 조심스럽게 삶의 속도를 낮추고 관계를 지켰습니다. 욕심 대신 일상을 소중히 여겼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엔 낡은 운동화 대신 고요한 평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 남의 말보다 내 삶의 속도를 믿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출 용기를 갖는 것. 노후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아픔과 후회 대신 따뜻한 감동을 남기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합니다. 절약을, 관계를, 멈춤을, 그리고 기다림을요.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퇴직을 앞둔 분도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의 운동화는 더 이상 지친 후회의 발자국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의 길을 걸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퇴직 후 5개월 아내 몰래 대리운전 시작한 58세 남성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때 잘 나갔던 중간 관리자였지만 지금은 편의점에서 새벽 컵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괜찮겠지 했던 50대.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 40대, 50대에 무직이 되면 단지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심지어 건강까지 급속히 무너지는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례 점점 더 늘고 있는 거 느끼시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후회가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에 나가는 남편을 아내는 끝까지 말리지 않았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이만섭 씨는 올해 58입니다. 중견기업에서 26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 당시에는 생산기획팀 부장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수 300명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로 성실하게만 다니면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그는 잦은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희망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연말 보너스를 포기한 대신 위로금 2천을 더 받았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매일 출근하던 아침 시간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마음에만 담아두던 책을 꺼내 읽고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아내도 처음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아무리 아껴 써도 생활비는 매달 35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졸업했지만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이었고 딸은 서울에서 자취 중이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남은 퇴직금은 어느덧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이러다간 1년도 못 버티겠구나. 그제야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한 번 보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 청소 도우미 쉬게 하면 어때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그는 혼자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취업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58세시라면 솔직히 사무직 재취업은 어렵습니다. 기술직 쪽으로 전향하시거나 일용직도 고려하셔야 해요. 그때 처음 작업복이라는 단어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삿짐 센터에 나가게 된 그는 처음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받고 몸을 움직이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팔에 멍이 들고 무릎이 퉁퉁 부었습니다. 이걸 내가 앞으로 계속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그는 다시 그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상에 검정 하의, 주머니엔 장갑과 물티슈, 진통제를 넣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작업복이 이제는 그의 몸에 자연스럽게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가 싸준 주먹밥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까지 나와 작업복을 털어줍니다. 다치지 말고 와요. 우리 같이 버텨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손끝이 굳어져 펜을 오래 잡을 수 없고 허리가 시려 오래 서 있기도 힘들지만 그는 매일 일터로 나섭니다. 한 번은 이삿짐을 옮기던 중 고객이 아버지 뻘이신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려면 해야죠. 아직 애들 결혼도 안 시켰는데요. 그날 작업복에 묻은 먼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빨아도 털어도 그 먼지는 남아 있었고 그의 삶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퇴직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만섭 씨의 몸은 점점 더 빨리 지쳐갔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밤이면 다리의 감각이 무뎌졌고 아침에 눈을 뜨면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작업복을 입고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오늘도 다녀올게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슬리퍼를 끌고 부엌까지 걸어 나와 있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스스로 위로하려 애썼지만 은행 앱을 켤 때마다 더는 출금할 통장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남은 돈은 1,500만 원. 아들이 최근에 공기업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말에 한동안 식탁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 나이에 어떻게 회사 다녔어? 아들이 툭 던진 말에 만섭 씨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땐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 됐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 말이 아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집에 다녀갔습니다. 현관 앞에 구겨져 있던 작업복을 보며 딸은 묻습니다. 아빠, 이거 세탁소 맡기면 안 돼? 만섭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거 물만 좀 뿌리면 돼. 땀 빼고 말리면 다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어. 딸은 그 말에 아무 대꾸 없이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낡은 작업복은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찢긴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깨 부분은 여러 번 꿰매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섭 씨는 작업복을 세탁기에 넣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누군가 이렇게 꿰매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끔 아내가 주말엔 좀 쉬지 그래요라고 말하면 그는 고개만 젓고 마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곤 했습니다. 퇴직 전 그는 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의견을 묻고 보고서를 가져오며 사인을 부탁했고 팀원들은 그를 이 부장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엔 카톡도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도 언제부턴가 조용해졌습니다. 퇴직 후 2년째가 되던 해 겨울 이만섭 씨는 일을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손목에 힘이 빠져 컵을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이젠 정말 쉬어야 하나? 하지만 통장 잔고는 말했습니다. 아직 그럴 여유는 없다. 그는 결국 하루 일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6일이던 일을 주 4일로 바꾸었고 그 나머지 이틀엔 도서관에 가서 전기기능사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단어들은 낯설었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자. 그가 중얼인 이 말은 아내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세탁기에 돌린 낡은 작업복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큼은 집안 구석구석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엔 우리 여행 가요. 짧게 가까운 데라도.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한텐 내가 말해주는 이 하루가 제일 큰 여행이야.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인철 씨, 올해 62입니다. 그는 과거 30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을 2년 앞둔 60세에 스스로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2해만 더 채우면 연금도 더 나오잖아. 아직 젊은데 왜 나가려고 해? 하지만 박 씨는 이미 10년 전부터 은퇴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퇴직은 언젠가 오지만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첫 준비는 가계부 정리였습니다. 48세가 되던 해, 박 씨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지출의 절반이 외식비, 자녀 교육비, 명절 비용, 취미 생활 등 조절 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후 박 씨는 월급의 30%를 적립식 펀드와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저축했고, 주택담보대출은 퇴직 3년 전까지 모두 상환했습니다. 퇴직 당시 그의 금융자산은 총 약 3억 4천만 원, 그중 1억 2천만 원은 절대 쓰지 않는 노후 의료자금으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병원비예요.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죠. 그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박 씨의 두 번째 준비는 생활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그는 55세부터 부부가 함께하는 일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늘 늦게 들어오던 박 씨가 저녁 6시에 귀가해 아내와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다니자.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내도 점점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퇴직 후 외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박 씨의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소득 구조 확보입니다. 박 씨는 정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조금 줄었지만 그 대신 매달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임대 수익으로 월 6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합산하면 매달 240만 원 수준의 안정적인 생활비가 확보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박 씨는 지출을 정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전기세, 통신비, 식비 등 필수 지출 외에는 행복 지출이라고 정한 금액 내에서만 소비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퇴직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직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주 3회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받지 않지만 이웃들과의 교류가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었죠. 나이 들어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법이잖아요. 박 씨는 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직장 다닐 때처럼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고 아내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아내는 꽃을 키우고 박 씨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점심은 가까운 시장에서 사온 찐만두와 국으로 간단히 먹고 오후엔 손자 돌보는 딸을 대신해 손주와 놀아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이에 이렇게 여유롭게 살 줄 몰랐죠. 그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박 씨가 가장 신중했던 건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 유지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5천만 원 이상 지원하지 않았고 딸에게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돕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자주 말합니다. 나는 내 돈은 내가 쓰려고 평생 모아온 거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길을 잘 가면 돼. 이런 철학 덕분에 자녀들도 박 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설날, 추석에도 박 씨의 집은 시끌벅적하지만 돈 얘기, 상속 얘기, 집 해줄까 말까 하는 걱정은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있어주세요. 아들의 이 말이 박 씨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2025년 박 씨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년 봄 아내와 함께 제주 한 달 살이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그동안 쓴 일기를 정리해 퇴직 준비에 관한 에세이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의 책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나로 산다. 박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건 하나예요. 퇴직은 끝이 아니고 그날 이후부터 진짜 나를 키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2025년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9%가 65세 이상이며 60대 인구만 놓고 봐도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준비 없는 은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중년층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퇴직자의 62%는 퇴직 1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했고 투자 손실이나 자녀 지원, 병원비로 빠르게 소진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퇴직자 10명 중 7명은 퇴직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명확한 노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퇴직 이후에 닥치는 혼란과 정체성 상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퇴직 후 우울감을 겪는 중장년층 비율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층 중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연금과 자산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즉, 4명 중 3명은 뭔가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은 일부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사적 준비 없이는 퇴직 이후 곧바로 빈곤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금융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글로벌 은퇴 준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퇴직 10년 전부터 구체적인 은퇴 준비 플랜을 세웠으며, 둘째, 정기적인 소득 외에 추가 수익 구조를 확보했고, 셋째,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재정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졌을 경우 퇴직 후 5년 이내에 재정적 위기를 겪을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산하노후복지연구소의 한 리포트에서는 퇴직 후 첫 2년이 경제적 추락의 분기점이며 이 시기의 선택이 노후의 20년을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씨 사례가 주는 울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고 연금 외 소득원을 미리 만들고 자녀와의 경제적 거리를 정리하며 부부관계와 생활 구조를 5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반면 많은 중년층은 아직 시간은 있다. 아이들만 키우고 나면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50대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 번의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이며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일본 고령화 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장기조사에 따르면 남성 퇴직자 중 퇴직 후 3년 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비율이 58%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고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절된 인간관계, 무너진 경제적 기반, 정체성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내에서의 위상 변화는 중년에게 깊은 우울감을 안겨줍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서는 퇴직 후 부부 갈등이 급증하는 원인을 묻자 남편의 무기력과 경제적 기여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란 돈의 문제 이전에 태도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퇴직이라는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이 추락의 시간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퇴직은 겪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노후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인철 씨처럼 준비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은퇴 이후를 걱정만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생활비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매달 얼마를 쓰는지,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준비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특히 퇴직 전후의 시기에는 수입이 갑자기 끊기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노후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제2의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중장년층이나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소득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50캠퍼스를 통해 만 50세 이상 시민에게 재취업, 사회공헌, 창업, 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2024년 기준 누적 28만 명 이상이 이용했습니다.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 제도약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만 60세 이상 시민에게 실질적인 구직 매칭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대전시도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 전주시에서는 노년생활 재설계 아카데미를 통해 고령자의 심리, 재무, 건강 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런 공공 프로그램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엔 모바일 상담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나라들이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생애 현역,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에도 소득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은 시니어 코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은퇴자를 지역사회 멘토로 양성해 지역 내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경험을 사회 자산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체성 상실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서대문구가 이와 비슷한 인생 나눔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은퇴한 6070대 시민이 지역 아이들과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은 단지 경제적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유지, 사회적 역할의 회복, 삶의 보람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엔 퇴직 전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선제적 준비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시니어 포털,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간단히 정보를 접하고 실제 참여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삶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인철 씨는 퇴직을 5년 앞둔 시점부터 매년 한 번씩 부부가 함께 노후 리허설을 해봤다고 합니다. 한 달 지출을 연금 기준으로 맞춰 생활해보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나 봉사를 통해 은퇴 후의 시간을 시뮬레이션해 본 것이죠. 이런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준비가 결국엔 불안이 아닌 기대의 노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지역사회는 생각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보다 함께가 더 강합니다. 돈이 많아야 준비된 노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와 태도 그리고 연결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새벽이 묻고 오래된 커피잔에 오늘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분의 삶, 마음에 깊이 남으셨나요? 퇴직 후 준비 없이 무너져간 이만섭 씨의 인생.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 어스름 속 골목을 오르내리며 조용히 버텨야 했던 그의 날들. 반면에 다가올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삶의 구조를 천천히 정비해
나답게 나이 들어간 박인철 씨의 인생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대단한 성공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작지만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 이겨내야 했던 이만섭 씨의 외로운 새벽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박인철 씨처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살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은 조금 더 당신답게, 조금 더 웃으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